한 제국에 숨겨진 생명줄이 하룻밤 만에 잘려나갔습니다. 남몰래 굴린 유령 선단, 국제 제재를 비웃으며 빨아들인 할인 원유, 지하 금융망을 타고 세탁된 검은 돈까지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쌓아 올린 그림자 경제의 혈관 전부가 중동 상공에서 내려꽂힌 미사일 한 발에 터져버린 겁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어째서 남의 전쟁터에 떨어진 폭탄에 이토록 처참하게 흔들리는 걸까요? 이 영상 하나면 그 퍼즐이 전부 맞춰집니다. 이란 폭격이 어떻게 중국의 밀수 경제를 뒤흔들었는지, 일대일로와 페트로 위안화가 왜 동시에 흔들리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 혼란 속에서 한국에 건넨 깜짝 카드의 정체까지 뉴스만 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의 마지막 밤, 이란 상공에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편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혁명수비대 사령부, 나탄즈 핵농축시설,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 샤헤드 드론 생산 공장이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죠. 정밀 유도폭탄이 지하 벙커까지 파고들었고 이란 군지휘 통신망은 수시간 만에 마비됐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란 지도부의 사실상 괴멸이라는 초유의 소식을 앞다퉈 타전했습니다. 중동 전역에 비상이 걸렸고 국제 유가는 개장과 동시에 배럴당 $10 넘게 치솟았으며 각국 외교부의 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소식에 가장 격렬하게 비상등이 켜진 곳은 정작 테헤란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베이징 중나나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집무실이었죠. 왜일까요? 이란은 단순한 반미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20여 년에 걸쳐 공들여 키운 최고의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파이프, 달러 결제를 우회하는 금융 통로, 중동에서 미군의 발목을 잡아주는 군사적 방패, 에너지, 금융, 군사라는 세 가지 기능을 한 몸에 담당하는 다목적 체스말이었던 겁니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데 필요한 세 개의 축을 이란 하나가 떠받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체스말이 한순간에 판 위에서 증발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결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국 경제에 숨겨진 동맥이 예고 없이 칼에 베인 것과 다름없었죠. 규모를 보면 심각성이 더 또렷해집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약 150만 배럴. 한국 전체가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량의 절반을 넘기는 양입니다. 이 막대한 물량이 하루아침에 증발 위기에 놓인 거죠. 외교부 대변인은 관례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멘트를 내놓았지만 중나나이 안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수급 라인이 끊기고 위안화 국제 결제 네트워크가 마비 직전까지 몰리고 중동에서 미군을 묶어두던 안전판이 통째로 증발하고 세 개의 축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란 폭격이라는 네 글자만 찍혀 있었지만 이 세 축의 균열을 따라가 보면 미사일의 진짜 목적지가 테헤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균열의 첫 번째 진앙은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다크플릿, 직역하면 유령 함대, 위성 추적 장치인 AIS 트랜스폰더를 끄고 대양을 떠도는 낡은 유조선 수백 척의 비밀 네트워크를 말하죠. 운영 방식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의 하르그섬은 이란 최대의 원유 수출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은 곧장 중국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라비아해 또는 말라카 해협 인근의 공해상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습니다. 전문 용어로 쉽투쉽 트랜스퍼라 부르는 기법이죠. 바다 한가운데서 원산지를 세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분을 바꾼 원유는 오만산이나 말레이시아산으로 둔갑해 중국 산둥성 일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산둥성에는 대형 국영 정유사의 손이 닿지 않는 소규모 독립 정유소가 수십 곳 몰려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시설들을 찻주전자 정유소라 부릅니다. 규모는 작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밀수 원유를 처리하기에 안성맞춤인 구조였죠. 가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브렌트 유가 배럴당 $80를 넘길 때 다크플릿을 통해 들어온 이란산 원유의 실질 조달 가격은 배럴당 $40 안팎이었죠. 국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반값 원유가 중국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보면 전체 구조가 보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미국과 유럽 시장에 값싼 공산품을 쏟아낼 수 있었던 비결,
그 바닥에 깔린 핵심 비밀이 바로 이 작물 원유였던 겁니다.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 비용이 경쟁국의 절반이면 플라스틱이든 섬유든 화학 소재든 완제품 가격은 자동으로 깎여 나가죠. 한마디로 메이드 인 차이나의 가격 경쟁력이란 건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의 결과가 아니라 밀수 원유 위에 세운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픽 퓨리 작전이 이 모래성에 해이를 몰고 왔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전쟁터가 됐고 다크플릿의 운항 리스크는 하루아침에 치솟았습니다. 미 해군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유조선들이 납포되거나 제재에 걸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 거죠. 실제로 2025년부터 미국 재무부는 다크플릿 선박과 찻주전자 정유소를 집중 제재해왔고 산둥성 정유소의 가동률은 이미 51%까지 떨어져 전년 대비 13%포인트나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전쟁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할인 원유 수열 시스템 전체가 유례없는 압박 속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밀수의 비용과 위험이 올라갈수록 할인의 매력은 사라지고 중국 제조업의 원가 구조는 뿌리부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을 떠받치던 바닥에 균열이 번지고 있었죠. 균열이 번진 건 에너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거미줄처럼 깔아놓은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 1대1로의 심장부가 함께 멈춰버렸기 때문이죠. 1대1로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천명한 세기적 프로젝트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육상과 해상의 교역로를 새로 깔아 중국을 중심에 놓은 거대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야심이었습니다. 참여국만 150개 이상, 투자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죠. 그런데 이란은 이 프로젝트에서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출발한 화물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과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육상 실크로드의 핵심 경유지, 동서남북 물류가 만나는 거대한 교차로 한가운데 놓인 나라였던 겁니다. 이란의 면적은 서울의 2,700배가 넘습니다. 이 광활한 교차로가 폭격으로 통째로 막혀버리자 연쇄 충격이 시작됐죠. 파키스탄 과다르항은 중국이 인도양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전략 출구로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항만인데 이란 국경을 잇는 연결 도로가 끊기며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 산업단지, 시리아를 경유하는 지중해 연결 철도 계획 역시 줄줄이 멈춰섰죠. 물류가 끊긴 인프라는 그냥 녹슬어가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노선을 깔아놓고 한가운데 대전역을 통째로 날려버린 꼴이죠. 열차는 있는데 지나갈 길이 사라진 겁니다. 더 치명적인 건 돈 문제였습니다. 1대1로 참여국 대부분은 자기 돈이 아니라 중국 국책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인프라를 지었습니다. 파키스탄, 이라크, 미얀마, 라오스 같은 나라들이 중국 수출입은행과 국가개발은행에서 끌어다 쓴 대출 규모는 합치면 수천억 달러에 달하죠. 이란 루트가 막히면서 이 나라들의 물류 수입이 급감했고 대출 상환 능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중국 은행 장부의 부실 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항의 악몽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당시 스리랑카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이 뒤집혔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나라들의 부실이 고스란히 채권자인 중국 품에 안겨온 거죠. 남의 나라의 빚을 떠안기며 영향력을 넓히겠다던 전략이 그 빚더미가 통째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부메랑은 경제에만 날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군사 지도를 펼쳐보면 중국이 처한 상황은 한층 더 암울하죠. 이란은 지난 40년 넘게 중동에서 미군 전력을 묶어두는 사실상의 고기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병목인데 이란은 이 해협의 북쪽 해안선을 통째로 쥐고 있습니다. 봉쇄 위험만으로도 국제 유가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위치였죠. 여기에 더해 이라크와 시리아에 친이란 민병대를 심어 미군 기지 주변에 불씨를 뿌리고 예멘 후티 반군에 무기와 자금과 전술 자문을 공급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홍해 항로를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이 크고 작은 불씨들을 관리하느라 항공모함 전단, 이지스 구축함, 전략 폭격기 등 핵심 전력 상당 부분을 페르시아만 일대에 상시 배치해야 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덴만까지 서울과 부산 사이 거리에 10배가 넘는 바다를 24시간 감시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전력은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중국에겐 이게 황금 같은 시간이었죠. 미군의 시선과 자원이 중동에 고정된 사이 남중국해에 인공섬 7개를 만들어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를 올리고 대만 해협 주변 군사훈련 빈도를 해마다 높이고 솔로몬 제도와 같은 태평양 도서국의 항만 개발을 빌미로 군사 접근권을 확보해 온 겁니다. 10년 넘게 이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에픽 퓨리 작전이 이 구도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미군이 중동에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전쟁 3주째인 지금 미국은 의회에 2천억 달러의 추가 전비를 요청했고 걸프 지역에 전력을 더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혁명 수비대가 괴멸되고 후티 반군의 보급선이 끊기고 헤즈볼라가 구심점을 잃은 지금 이란이라는 방패의 장기적 복원력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는 순간 미국이 수십 년간 중동에 묶어둬야 했던 막대한 전력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죠. 그 전력이 향할 곳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턱 밑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이미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의 전략자산 증강 계획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 미군을 묶어두겠다던 중국의 전략이 결과적으로 미군의 시선을 자기 코앞으로 돌려놓는 부메랑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의 칼날이 한 번 더 날카로워집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단순한 군사 응징이 아니었다는 결정적 단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2026년 3월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깜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그동안 중국이 다크플리스로 음지에서 몰래 빨아먹던 반값 원유를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이 양지에서 합법적으로 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었죠. 언뜻 보면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따라가 보면 진짜 표적이 드러나죠. 중국이 다크플리스로 독점하던 할인 원유가 동맹국들에 분배되는 순간 중국만 누리던 원가 우위는 정면으로 깎여나갑니다. 동맹의 주머니는 채우고 중국의 경쟁력은 무너뜨리는 일석이조의 설계인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이면서도 자체 유전이 사실상 전무한 나라입니다. 원유 한 배럴의 가격 변동이 정유, 석유화학, 플라스틱, 합성섬유, 철강, 항공, 물류 등 산업 전반에 직결되는 구조이죠. 그동안 국제 시세 그대로 비싼 원유를 들여올 수밖에 없었던 한국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들이 합법적인 경로로 할인된 이란산 원유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제조업 원가가 구조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가가 내려가면 수출 가격 경쟁력은 자동으로 올라가죠. 특히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석유 제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유 조달 가격 한 변수가 무역 수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반대로 중국은 밀수 특혜를 잃고 모든 원유를 정상 가격에 사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다크플릿이 만들어준 원가의 마법이 사라지는 순간 세계의 공장이라는 간판의 무게를 온전히 자력으로 버텨야 하는 거죠. 미국은 폭탄 한 발과 제재 카드 한 장으로 동맹에겐 당근을 쥐어주고 중국에겐 채찍을 내리치는 경제 전쟁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밥그릇을 뺏긴 중국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발 충격으로 중국 경제가 비틀거리는 사이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의 앙숙, 인도였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죠. 중국 리스크를 피해 탈출구를 찾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공장 부지 특별 분양, 14억 인구에서 나오는 젊고 값싼 노동력을 패키지로 내밀었고 그 전략은 정확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조립의 핵심 파트너인 폭스콘은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공장 라인을 추가 증설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인도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에 생산 물량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급선회했죠. 독일의 보쉬, 일본의 스즈키, 미국의 지히까지 가세하면서 중국이 10년간 공들여 쌓은 공급망 허브의 자리를 인도가 조각조각 뜯어가는 형국이 된 겁니다. 중국 광둥성과 장수성 일대의 수출공단에서는 외국 바이어들의 공장 방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신규 수주가 밀리면서 부품 하청 업체들부터 줄도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이른바 제3자 제재입니다.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란 관련 자금을 중개하거나 세탁한 제3국의 기업과 은행까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극약 처방이었죠. 타겟은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이란의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고 검은 돈을 세탁해주던 중국계 중소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차단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번지자 해외 거래선들이 중국 은행과의 결제를 기피하기 시작했죠. 신용장 개설이 지연되고 무역 금융이 경색되면서 수출입 현장에서 체감하는 충격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거칠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에너지 공급 차질, 공급망 이탈, 금융 고립, 세 갈래의 올가미가 동시에 조여오면서 중국 경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합 위기보다 중국에 더 뼈아팠던 건 체면의 붕괴였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수년간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밀어붙여왔죠. 그 핵심이 페트로 위안화 구상이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를 팔 때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를 흔들겠다는 큰 그림이었죠. 1970년대 닉슨과 사우디 왕가의 밀약으로 탄생한 페트로달러 체제, 그 반세기 넘은 성벽에 균열을 내겠다는 도전이었습니다. 이란은 이 전략의 1호 파트너였습니다. 미국 제재로 달러 결제가 원천 차단된 이란에게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성공 모델로 삼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걸프 산유국까지 순차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로드맵이었죠. 실제로 2023년 중국은 사우디와 사상 처음으로 위안화 원유 결제 시범 거래를 성사시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달러 패권의 균열이 시작됐다며 중국 관영 매체들이 대서특필하던 때였죠. 그런데 정작 미국이 그 1호 파트너를 폭격했을 때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사적 대응은커녕 의미 있는 외교적 압박 한 번 가하지 못했죠. 유엔 안보리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러시아의 동조조차 끌어내지 못한 성명은 실탄 없는 빈 총이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의 국가들은 냉정한 결론을 내렸죠. 중국은 평화로울 때 악수하고 투자를 약속하는 건 능숙하지만 막상 총소리가 울리면 우산을 접어버리는 나라라는 것을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사우디에서 나타났습니다. 페트로 위안화에 관심을 보이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한 발 물러섰고 위안화 결제 비중 확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죠. 걸프 산유국들은 오히려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수십 년간 외교 무대에서 쌓아 올린 투자가 폭격 한 차례 만에 휘발된 겁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호랑이는 진짜 포성 앞에서 찢어져 버렸죠. 찢어진 종이 호랑이의 잔해 위에서 이제 전체 그림이 드러납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이란만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란이라는 체스말을 매개로 중국이 음지에서 구축해온 그림자 경제 시스템 전체를 정면으로 겨냥한 복합 작전이었죠. 할인 원유의 밀수 루트에 쐐기가 박히면서 세계의 공장의 원가 마법이 깨지기 시작했고 1대1로의 유라시아 동맥이 막히면서 수조 원의 투자금이 부실 채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란이라는 군사적 방패가 무너지며 미군의 장기적 전략 재편이 현실화되고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금융의 빗장까지 걸렸죠. 페트로 위안화의 꿈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외교적 신뢰까지 증발해버렸습니다. 에너지, 물류, 군사, 금융, 외교 5개의 전선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남의 위기를 이용해 음지에서 이득을 취하던 전략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진 셈이죠. 반면 이 혼란의 와중에 기회를 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로 급부상했고 한국은 미국이 내민 원유 카드와 중국발 제조업 이동이라는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물론 문이 열렸다고 자동으로 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를 버텨내야 하고 이란산 원유의 제재 해제가 한시적인 만큼 에너지 수급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장기 플랜도 필요하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공급망을 한국으로 끌어오려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확보한 기술 우위를 투자 유치의 무기로 전환하는 속도가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미중 사이에서 한쪽에 올인하지 않으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외교적 정밀함이 필요하죠.
중동에 떨어진 폭탄 한 발이 동아시아의 경제 지형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지금, 한국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판은 벌어졌고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나라의 수도 하늘이 불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스텔스 전투기와 순항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는데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방공망은 단 한 대의 적기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란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망신을 당한 건 정작 이란이 아닙니다. 이란의 최첨단 대공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를 팔아넘기면서 미국 스텔스기도 격추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2026년 2월 28일 개전 첫날부터 중국산 YL-18B 대스텔스 레이더는 미군 전자전기 앞에서 눈이 멀었고 자랑하던 HQ-9B 지대공 미사일은 적기 한 대 격추하지 못한 채 잔해로 변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쏟아부은 나라의 무기가 왜 실전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걸까요? 이란전에서 실시간으로 까발려지고 있는 중국산 무기의 충격적 실전 성적표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연료통에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다는 로켓군 스캔들의 전말, 시진핑이 최고위 장성 15명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진짜 이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대만 침공을 왜 한낱 망상으로 만들어버리는지까지 낱낱이 해부합니다. 중국 군사력에 대한 모든 궁금증, 이 영상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란의 하늘이 무너지기 2년여 전, 이미 베이징 안쪽에서 첫 번째 균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죠.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 전임 사령관 웨이펑허, 로켓군 부사령관 장전중, 별셋에서 4자리 최고위급 장성 3명의 이력 페이지가 동시에 404 에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름을 검색해도 텅 빈 화면만 돌아왔죠. 중국 관영 매체 몇 곳이 이 사실을 속보로 올렸지만 기사는 게시된 지 채 2시간도 안 돼 삭제됐습니다. 포털 검색어 순위에서도 관련 단어가 실시간으로 증발했고 웨이보에서는 장성들의 이름 자체가 금칙어로 지정돼 입력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14억 인구가 매일 쓰는 인터넷 공간에서 세 사람의 존재가 통째로 지워진 셈이죠. 그야말로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21세기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공산당은 숙청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유를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공식 발표라곤 심각한 규율 위반이라는 8글자가 전부였고 관영 매체 어디에서도 한 줄짜리 해설조차 달지 못했습니다. 이 짤막한 문장 뒤에 감춰진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부 실세가 아니었죠. 리위차오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자랑해온 둥펑 계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질적 운용 책임자였습니다. 장전중은 핵전력 현대화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총괄해온 인물이었죠. 쉽게 말해 미국과 핵전쟁을 벌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중국의 전략적 자신감을 직접 설계한 두뇌들이 하룻밤 만에 지워진 겁니다. 통상 군부 인사교체는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전임자를 명예직으로 옮기거나 은퇴 형식을 빌려 체면을 살려주는 게 공산당의 오랜 관례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칼을 들었고 그 칼끝은 로켓군이라는 핵심 중의 핵심을 겨냥했죠. 전직 국방부장 리상푸까지 포함하면 숙청 대상은 15명을 훌쩍 넘겼고 전직 해군 사령관 출신의 국방부장, 둥진마저 같은 시기에 낙마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유례없는 규모의 군부 대청소였죠. 보통 독재 체제에서 이 정도 숙청이 벌어지면 쿠데타 음모가 원인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본질은 군사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든 건 그보다 훨씬 치명적인 내부 보고서 한 장이었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직접 챙겨온 첨단 무기 체계가 사실은 속이 텅 빈 깡통이라는 결론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시진핑은 이 치부가 외부로 새어나가기 전에 관련자들을 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2년 뒤 현실이 됐죠. 중국산 무기의 민나치 이란 전쟁이라는 실전 무대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개전 당일인 2월 28일 새벽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합동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작전 개시 수시간 만에 테헤란 상공에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F-35 전투기가 날아들었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수백 발이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을 강타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핵심 군부 지도자들이 이 첫날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순간을 수개월 전부터 대비해온 상태였죠.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러시아제 S-300 대부분이 파괴된 뒤 이란은 곧바로 중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온 장비 목록이 화려했습니다. YLC-8B 대스텔스 레이더 6기, HQ-9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3개 포대, HQ-16B 중거리 요격체계 6기,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CM-302 50발, 그리고 미국의 GPS를 대체한다는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까지. 중국은 이 장비들을 석유 수출 대금과 맞바꾸는 비밀 군사 거래로 이란에 넘겼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패키지 계약이었죠.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올해 초 미국 MBC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군사협력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투자가 실전에서 철저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미 해군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출격한 EA-18G 그라울러 전자정의가 이란 영공 접근 전에 전자전을 개시하자 중국산 레이더들의 화면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YLC-8B는 F-22와 F-35를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인 250km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코앞에 온 미군기조차 포착하지 못한 겁니다. HQ-9B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도 스텔스기를 요격 가능하다던 이 미사일은 제대로 발사 한번 못하고 지상에서 잔해가 됐죠. 개전 이후 미 중앙군사령부 발표 기준으로 7,000개 이상의 표적이 타격됐지만 이란은 연합군 항공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이란에는 이제 해군도, 공군도, 레이더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란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군사기술대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허물어진 순간이었죠. 이 성적표가 시진핑의 책상에 올라갔을 때 그가 느꼈을 감정은 분노를 넘어선 공포에 가까웠을 겁니다. 이란 방공체계의 붕괴 과정을 분 단위로 들여다보면 참상의 규모가 한층 더 선명해집니다. 개전 당일 미군과 이스라엘은 약 200대의 전투기를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란 영공에 진입한 건 폭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였습니다. EA-18G 그라울러가 방사한 강력한 전자교란 신호가 이란의 조기경보 레이더망을 순식간에 마비시켰죠. 중국산 YLC-8B와 러시아산 S-300의 탐지 화면이 동시에 암전됐습니다. 레이더가 눈이 먼 상태에서는 미사일을 조준할 수도 발사할 수도 없죠. 이란의 통합 방공지휘 체계는 개전 30분 만에 사실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만의 국방안보연구원 분석관 슈샤오황은 이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산, 중국산, 이란 자체 개발 시스템을 짜깁기 한 방공망은 평시 훈련에서는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군 수준의 복합 전자전 환경에 들어가는 순간 체계 통합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설계된 레이더와 미사일이 하나의 지휘 네트워크 안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전자교란 한 방에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전이 벌어지기 불과 2달 전인 2026년 1월 베네수엘라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남미 최강의 방공체계라고 자랑하며 도입한 중국산 JY-27A 레이더 9기가 미군 특수부대의 카라카스 침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죠. 그 전해인 2025년 5월에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4.1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배치한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인도 공군의 공습을 막지 못해 공군 인프라의 5분의 1이 파괴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3번의 실전에서 3번 모두 낙제라는 일관되게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시진핑이 모를 리 없죠. 중국은 이란을 단순한 무기 거래 상대가 아니라 일종의 실전 쇼케이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등 수십 개 나라가 중국산 방공장비 도입을 검토 중이었고 이란의 실전 성과가 곧 중국 방산 산업의 신용 등급이었죠.
그런데 그 쇼케이스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산산조각 났습니다. 실제로 전쟁 직후 페루와 아르헨티나는 중국산 전투기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고 미국산 F-16을 선택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기의 성능 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골마온 종양이 있었죠. 미사일 내부에서 발견된 것은 로켓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전에서 드러난 중국산 무기의 참상은 단순한 기술력 부족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기 자체가 애초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미국 정보기관과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들을 통해 흘러나온 중국 로켓군 내부의 실태는 한편의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둥펑 계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탱크에 로켓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수천만 달러짜리 전략 미사일이 발사 버튼을 눌러도 한 치도 날아가지 않는 빈 껍데기였던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사일 발사관의 뚜껑이 규격에 맞지 않아 물리적으로 열리지 않는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터져서 최고사령부의 발사 명령이 떨어졌는데 미사일 뚜껑이 안 열립니다. 가까스로 열었더니 안에는 연료 대신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을 자처하는 나라의 핵심 전력 실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로켓군 수뇌부가 무기 조달 예산을 조직적으로 횡령했던 겁니다. 중앙에서 배정된 수조 원 규모의 미사일 개발비는 지휘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실제 무기 제작 현장에는 푼돈만 투입됐습니다. 하청 업체들은 턱없이 깎인 납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부품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핵심 부품을 빼놓는 방식으로 대응했죠. 보고서상으로는 최신 사양의 전략 미사일이 정상 배치된 것으로 처리됐지만 실물은 발사 자체가 불가능한 모형에 가까운 물건이었습니다. 전시용 열병식에서는 위풍당당하게 행진하지만 실전에서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였던 셈이죠. 이 사기극의 구조는 중국 사회 전반에 퍼진 이른바 두부장사, 즉 부실공사의 공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해 수십조 원을 끌어모으다 무너진 그 구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중앙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외치며 쏟아부은 보조금 수조 원을 가짜 서류로 타먹은 우한홍신 반도체 사기극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위에서 돈을 내려보내면 중간에서 떼어먹고 아래에서는 겉만 번드르르한 결과물을 올려보내는 이 고질적 패턴이 군대에서도 예외 없이 작동했던 겁니다. 공산당 특유의 하달식 명령 구조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나쁜 소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려보낸 사람이 처벌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보고서는 어김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미사일에 물이 들어간 건 어느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이 다시 예산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 자체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미사일 한두 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 사기 구조로 작동해왔다는 증거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숙청된 군 고위 간부는 공식 확인된 것만 수십 명에 달하죠. 로켓군에서 시작된 반부패 수사는 해군과 공군, 전략지원부대를 거쳐 국방부 장관급인 리상푸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금액의 총합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죠.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서울시 한 해 전체 예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 돈이 무기를 만드는 대신 특정 개인들의 해외 은닉 계좌로 흘러 들어간 셈입니다. 부패의 메커니즘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군 고위층은 방위산업계약의 발주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고 특정 업체에 수주를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 업체는 다시 하청을 주고 하청은 재하청으로 넘기면서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예산이 깎여나갔죠. 최종적으로 무기를 실제 조립하는 말단 공장에 도착하는 돈은 원래 예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는 당연히 설계대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없었고 결과물은 서류상의 스펙과는 한참 동떨어진 물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검수 과정도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검수를 맡은 장교 역시 위에서 아래까지 촘촘하게 엮인 동일한 이권 구조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 미사일은 불량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순간
자기 상관의 비리가 드러나고 그건 곧 본인 경력의 종말을 의미했으니까요. 이 구조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도태되고 거짓을 잘 꾸며내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원리를 따져보면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신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돌려주는 폰지 사기와 구조가 동일하죠. 위에서 성과를 요구하면 아래에서는 가짜 성과를 올려보내고 그 가짜 성과가 위의 정당성을 다시 떠받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실전에서 무기가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검증하지 않았고 검증할 동기조차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기극의 공범이었으니까요. 시진핑 본인마저 이 구조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체제의 최대 수혜자였다는 점이 이 비극의 가장 씁쓸한 핵심입니다. 그가 보고받아온 화려한 군사력 수치들은 전부 이 폰지 사기가 내준 배당금이었던 셈이죠. 실전이라는 결산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배당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고 알아챈 사람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기극에서 빼돌린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횡령된 군비의 행방을 추적하면 부패의 본질이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숙청된 군 간부들의 자산을 조사하면서 발견된 것은 국내 부동산이나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밴쿠버의 고급 주택가, 호주 시드니의 상업용 빌딩, 영국 런던의 부동산 투자 펀드. 자녀들은 미국 아이비리그와 영국 옥스브리지에서 유학 중이었고 배우자들 상당수는 이미 서방 국가의 영주권을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게 해외 자산 은닉은 이제 공공연한 관행이 되었고 이 행태는 군부에서 특히 심각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맡긴 돈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간 셈이죠. 입으로는 동승서강, 곧 동양은 떠오르고 서양은 지고 있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재산과 가족은 그 지고 있다는 서방의 통째로 옮겨놓은 셈입니다. 이 모순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최고위층 스스로가 자국체제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과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에 있는 자산은 즉시 동결되고 유학 중인 자녀들은 적성국의 인질이나 다름없게 되며 평생 쌓아올린 부는 하루아침에 증발합니다. 이들에게 전쟁이란 곧 자기 자산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죠. 그래서 진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데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예산을 따내고 그 돈을 안전하게 빼돌리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조지타운 대학의 데니스 와일더 교수는 이번 이란전을 1991년 걸프전에 비유했습니다. 당시 이라크군이 장비한 소련제 무기가 미국에 완패하면서 소련 방산의 국제적 신뢰가 무너졌듯 2026년 이란전은 중국산 무기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련은 적어도 무기 자체의 성능에는 상당한 기술력과 자원을 투자했죠. 중국의 경우는 성능을 논하기 이전에 무기가 실제 하는지조차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 CIA 중국군 수석 분석관 존 컬버의 평가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해줍니다. 중국이 구축한 군사력은 종이 위에서는 대단히 강력해 보인다. 그러나 오랫동안 실전을 치르지 않았고 복잡한 대규모 합동작전을 수행할 능력은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 종이 위의 호랑이, 그것이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주소입니다. 한 세대 만에 중국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만든 무기가 소련과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이 호랑이가 정말로 바다를 건너 대만을 삼킬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중국은 대만을 실제로 침공할 능력이 있는가?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줄곧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중국군은 매년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전투기와 함정을 대만 해협에 수시로 진입시키며 거침없는 무력 시위를 벌여왔죠. 하지만 이란에서 벌어진 일은 이 위협의 실체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전 세계 앞에서 적나라하게 증명해버렸습니다. 대만 침공은 이란 공습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작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와 맞먹는 대만 해협폭 약 130km를 수십만 명의 병력이 상륙정과 수송선을 타고 건너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 해군 항모전투단의 화력, 일본 자위대의 후방 지원, 대만 자체의 하푼대함 미사일 방어망을 동시에 돌파해야 하죠.
이란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도 중국산 무기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공격하는 쪽에서 그것도 망망대해를 건너 적의 해안에 상륙작전을 펼치며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시나리오에서 중국군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리가 만무합니다. 여기에 군 지휘부의 구조적 부패가 겹칩니다. 장군들은 실전 승리보다 자기 해외 재산 보전에 골몰하고 있고 미사일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군대가 태평양 최강의 해군력을 정면으로 상대하며 해상 도하 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군사 계획이 아니라 판타지에 가깝죠. 중국 퇴역대령 위해강조차 이란전 직후 공개 논평에서 미국의 전자마비, 정보 침투, 알고리즘 기반 작전이 현대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인정하며 중국군이 전 영역 방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분석가들이 이번 이란전 전황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전과 정밀타격 기술이 실전에서 어떤 수준인지를 이란이 우리를 대신해서 증명해줬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평가입니다. 결국 시진핑의 대만 통일 위협은 실질적인 군사작전 계획이라기보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률 폭증으로 들끓는 국내 인민들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가스라이팅에 가깝습니다.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야만 내부의 모순을 덮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종이호랑이의 포효는 비를 맞는 순간 찢어지게 마련이죠. 이란의 하늘 위에서 그 비가 이미 쏟아졌고 한 번 젖은 종이는 다시 마르더라도 원래의 강도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군사적 위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보라는 것이죠. 국방비 세계 2위, 현역 군인 200만 명, 핵탄두 수백 기. 이 숫자들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그 숫자를 지탱하는 시스템 자체가 안에서부터 부식되고 있다면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됩니다. 미사일에 물을 채우고 보고서에 거짓을 적고 검수를 건너뛰는 체제에서 군사 대국이란 그저 허울에 불과하죠. 2026년 이란전은 그 허울이 실전에서 어떻게 벗겨지는지를 전 세계 앞에 생중계했습니다. 중국산 레이더는 미군의 전자교란에 화면이 암전됐고 중국산 지대공 미사일은 단 한 발의 유효탄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자랑하던 베이더우 위성항법 역시 실전에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파키스탄에서도 이란에서도 결과는 한결같았죠. 3번의 실전 시험이 일관되게 증명한 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고 2번은 불운일 수 있지만 3번 연속 같은 패턴으로 실패하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공산당이라는 체제 자체가 품고 있는 근본적 모순, 즉 진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 부패를 시스템이 보호해주는 구조, 실패를 인정하면 처벌받는 구조가 결국 군대의 뼈대까지 썩게 만든 것이죠. 한국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단순히 중국은 허세였구나로 치부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궁지에 몰린 체제일수록 내부 결속을 위해 오히려 외부 도발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실체는 약해졌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높아진 바로 이 시기야말로 한국이 냉정한 안보 전략과 경제 대비를 새로 짜야 할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중국산 무기가 무너진 바로 그 전쟁터에서 한국산 무기는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UAE에 배치된 한국산 청공투 방공 미사일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상대로 96%의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순항미사일 요격에서는 8발 전량 격추 100%였죠. 패트리엇의 3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이 미사일이 실전에서 대등한 성능을 증명하자 UAE는 대구 공군기지에 수송기를 급파해 요격탄 30발을 긴급 수혈해갔습니다. 사우디와 이라크도 조기 납품을 다급하게 요청하고 카타르까지 신규 도입을 타진하는 중이죠. 중국산 무기가 잃어버린 신뢰를 같은 전쟁터에서 한국산 무기가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강한 군대가 아니라 자기 군대가 얼마나 약한지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도자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약한 줄 알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독재자입니다. 과연 시진핑은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직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 나라가 병력 200만에 세계 2위 경제력까지 쥐고서 바다 건너 작은 섬을 집어삼키겠다고 수십 년째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그런데 올해 초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발표한 보고서가 이 나라의 실체를 정면으로 까버립니다. 침공 능력도 실행 의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였던 겁니다. 대체 왜 이 거대한 나라가 해협 하나를 건너지 못하는 걸까요? 들여다보면 겹겹이 쌓인 공포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밖에서는 에너지 목줄이 잡히고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안쪽은 더 끔찍하죠. 군대는 속부터 썩어 있고 14억 인민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에너지 봉쇄부터 자본 탈출, 군부 비리의 민낯, 대만의 드론 방어 전략, 그리고 공산당이 자국민의 인터넷까지 틀어막는 진짜 이유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밖에서 조이는 압박부터 안에서 골마 터지는 붕괴까지 겉보기보다 훨씬 시궁창인 중국의 실체를 층층이 벗겨보겠습니다.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먹는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건 상식처럼 통했습니다. 2021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출신 필립 데이비드슨이 의회 청문회에서 던진 한마디가 발단이었죠.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역량을 갖출 것이다. 이른바 데이비드슨 윈도우, 이 경고 하나가 세계의 판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미 의회는 인도태평양 군사 예산을 급격히 늘렸고 대만은 징병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되돌렸습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호주는 미국, 영국과 손잡고 핵잠수함 도입 계약을 체결했죠. 태평양 전체가 전쟁 준비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2025년 초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발표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가 이 거대한 긴장의 전제를 한 줄로 무너뜨립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전면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의사도 준비 태세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대비했던 전쟁이 애초에 일어날 수 없는 허세였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시진핑의 행보가 이 판단에 무게를 실어줬죠. 2024년까지 무력 통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그가 2025년 신년사에서 대만과의 평화적 관계를 느닷없이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이 사람이 스스로 톤을 낮췄다는 건 선의가 아니라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죠. 보고서는 그 궁지의 정체를 세 갈래로 짚었습니다. 경제 둔화, 군사력의 기술적 병목, 그리고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 꼬리를 내린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급소는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이었죠. 중동에서 총성이 울릴 때마다 중국 외교부는 판에 박은 듯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자제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마치 분쟁과 무관한 제3자인 양 초연한 태도를 취하죠. 하지만 이 평화주의의 속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중국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전쟁이 기름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에 들여오는 양만 약 1100만 배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물량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 중국 항구에 도달하죠. 이 두 수로 가운데 하나라도 막히면 공장이 서고 난방이 끊기고 물류망이 마비됩니다. 나라 전체의 심장이 멈추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우디와 수십 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가 하면 러시아산 원유를 국제 시세 아래로 대량 매입하고 이란산 원유까지 다크플릿을 동원해 몰래 들여옵니다. 다크플릿은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선박 이름과 국적을 수시로 바꿔가며 제재망을 뚫는 유령 유조선이죠. 중국 외교부가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 뒤편 항구에서는 그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밀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6년 초 터진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면전은 이 공포를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전운이 감돌자 국제 유가가 40% 넘게 치솟았고 중국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됐죠. 평화를 외치는 입과 기름을 훔치는 손, 이것이 중국 외교의 민낯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긁어모아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름길에 열쇠를 쥔 건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열쇠의 정체는 구체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코앞 바레인에 미국 제5함대가 있고 말라카 해협에서 대만 해협까지는 요코스카 주둔 제7함대가 장악하고 있죠.
중국이 숨쉬는 데 필요한 두 개의 기도, 그 양쪽 끝을 미 해군이 동시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 약점을 메우려고 전략 비축유를 미친 듯이 쌓아 올렸죠. 서방 추정치로는 최대 9억 배럴, 하지만 이걸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석 달 안팎입니다. 미 해군이 석 달 넘게 봉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굳이 답이 필요 없죠. 그쪽은 수년 단위 작전도 가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비축유가 바닥을 드러내면 공장은 멈추고 물류는 끊기고 도시는 어둠에 잠깁니다. 러시아와 미얀마를 경유하는 육상 파이프라인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해상 수송량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근본적인 대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구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사우디와 손잡고 유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자 원유 수출에 의존하던 소련 경제는 급속히 무너졌죠. 수출국과 수입국이라 방향은 다르지만 에너지를 외부 변수에 의존하는 체제는 그 통로가 흔들리는 순간 함께 쓰러진다는 냉혹한 교훈인 겁니다. 미국은 봉쇄 카드를 실제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꺼낼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중국의 모든 군사적 도박은 원천 차단되죠. 그런데 에너지 목줄이 잡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첫 번째 급소였다면 두 번째는 자본입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발표 기준으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 넘게 급감했죠. 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공산당 리스크 그 자체인 겁니다. 2020년에 벌어진 마윈 사태가 전 세계에 선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이자 중국 최고의 기업인이 금융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뿐인데 엔트그룹의 사상 최대 상장이 하루아침에 취소됐고 마윈 본인은 석 달 넘게 증발해버렸죠. 법이 아니라 당 간부의 기분 하나에 수조 원짜리 기업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이걸 지켜본 글로벌 자본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여기는 위험하다. 빠지자. 리창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은 안전하고 개방적인 투자처라고 연설해도 돈의 흐름은 이미 반대쪽을 향하고 있었죠. 삼성전자가 베트남 생산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애플이 인도 조립 라인을 빠르게 늘리는 게 그 증거입니다. 공급망의 거대한 물결이 중국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공산당은 외환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통제를 조일수록 불안은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죠. 대만을 위협하던 깡패 국가가 이제는 제발 돈 좀 빼지 말라고 매달리는 처량한 꼴이 된 겁니다. 에너지도 잡히고 돈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끔찍한 진실이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조여오는 압박도 심각하지만 정작 시진핑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건 자기 군대의 속사정이었습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에 걸쳐 시진핑은 공산당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군부 숙청을 단행합니다. 로켓군 사령관을 포함한 최고위 장성 15명 이상이 한꺼번에 해임됐고 핵미사일과 첨단 무기를 개발하던 방산업체 간부들까지 줄줄이 끌려갔죠.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급이라고 자랑하던 장비들이 실전에서 처참하게 박살나는 걸 지켜본 시진핑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국 무기의 실태를 점검시킨 겁니다. 결과는 혹시가 아니라 역시였죠. 로켓군 미사일 연료 탱크에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다는 보도가 터졌고 일부 사일로는 발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수년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부품을 싸구려로 바꿔치기 한 뒤 차액을 챙기는 비리가 군부 전체에 만연해 있었던 거죠. 성능 시험 데이터까지 조작됐습니다. 위에 보고되는 숫자는 화려했지만 실제로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뿌리는 공산당 특유의 구조에 있죠.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입니다. 진급은 능력이 아닌 충성과 뇌물로 결정되고 나쁜 소식은 위로 올라갈수록 걸러집니다. 현장의 결함이 지도부에 닿을 때쯤이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시진핑이 아무리 머리를 잘라내도 이 시스템이 그대로인 한 같은 병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목줄도 잡혔고 안의 무기도 깡통입니다. 그런데 이 썩은 군대를 이끌고 해협을 건너려 한다면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차원이 다른 악몽입니다. 대만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은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 바다를 수천 척의 상륙함에 병력을 가득 실어 건너는 게 중국의 침공 시나리오인데 해협 자체가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공동으로 구상 중인 헬스케이프, 번역하면 지옥도 작전이 바로 그것이죠. 핵심은 무인 자폭 드론입니다. 대만 해협 전역에 수만 대의 소형 자폭 드론과 무인 수상정을 풀어 건너오는 중국 함정을 때로 덮치는 전략인 겁니다.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없이도 해협 전체를 거대한 기뢰밭으로 바꿔버리는 발상이죠. 이 전략이 왜 막을 수 없는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에서 이란은 수백만 원짜리 샤헤드 자폭 드론 2,000대 이상을 쏟아부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걸 막아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막는 데 쓴 게 발당 40억 원이 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잡기 위해 수십억 원을 태우는 구조인 거죠. 세계 최강의 방공망을 가진 미국과 이스라엘조차 이 비용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만 해협에 대입해보면 상황은 더 끔찍해집니다. 수만 대의 드론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바다 한가운데서 중국 상륙함은 그걸 요격할 방공체계를 배 위에서 돌려야 합니다. 육지에 고정된 시스템도 감당이 버거운 물량을 파도 위에 떠있는 함정에서 막아야 하는 겁니다. 드론 한 대는 수백만 원, 상륙함 한 척은 수천억 원. 드론 10대만 뚫려도 함정은 바다에 가라앉죠. 비용으로도 물량으로도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겁니다. 벤츠 타고 베이징에서 호의호식하는 공산당 수뇌부가 자기 목숨과 재산을 걸고 이 드론 지옥 속으로 군대를 밀어 넣을 수 있을까요? 전쟁은 곧 그들의 자살 행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무섭고 대만도 무섭지만 시진핑이 진짜 벌벌 떠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중국 공안이 전에 없던 표적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VPN을 써서 해외 인터넷에 접속한 일반 시민들이죠. 벌금을 넘어 구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제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개인의 VPN 사용을 형사처벌 수준으로 다루기 시작한 건 분명 새로운 국면인 겁니다. 중국의 만리방화벽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서방의 주요 플랫폼을 전부 차단합니다. 14억 인구가 당이 허용한 정보만 소비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감옥이죠. 하지만 VPN이라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기술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벽을 넘어 바깥 세상의 뉴스와 여론을 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공산당이 이걸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할까요?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내용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침체의 실체, 부동산 폭락의 규모, 군부 비리의 수준, 해외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이미지. 이런 정보가 14억 인민에게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공산당은 역사에서 답을 이미 알고 있죠. 1989년 천안문이 그랬고 2022년 제로 코로나에 분노한 백지 시위가 그 전조를 보여줬습니다. 인민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체제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 이것이 공산당의 존재적 공포인 겁니다. 정보 통제의 강화는 강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정반대죠. 통제가 세질수록 체제는 더 불안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밖으로는 미국의 봉쇄, 안으로는 자국민의 각성. 시진핑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체제 연장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전쟁은커녕 내부 단속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정권이, 드론이 뒤덮은 바다를 건너 대만을 침공한다는 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시나리오인 것이죠. 에너지, 자본, 군사, 정보, 네 겹의 균열이 동시에 벌어지는 이 구조 앞에서 결국 대만 침공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만 침공설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에너지 수송로는 미국 손에 잡혀 있고 글로벌 자본은 탈출하고 있으며 군대는 부품부터 데이터까지 썩어 있습니다. 드론이 뒤덮은 해협을 건널 배짱도 없고 자국민의 인터넷 하나 통제 못하면 체제가 흔들리는 수준이죠. 어쩌면 처음에는 진짜 의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조적 한계가 겹겹이 드러나면서 대만 침공은 실현 불가능한 허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세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됐죠. 경제가 흔들리고 불만이 쌓일수록 공산당은 외부에 적을 내세워 시선을 돌려야 했고 대만은 그 가장 편리한 카드였던 겁니다. 이제 그 카드마저 효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쇠퇴는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렵습니다.
부패한 군사 시스템을 고치려면 한 세대가 필요하고 에너지 수송 구조의 취약성은 지리가 바뀌지 않는 한 해소될 수 없죠. 정보를 막을수록 혁신은 떨어지고 자본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기회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을 우회해 재편되는 지금 한국은 이미 체코 원전 수주 24조 원, 폴란드 K2 전차 수출 등 그 수혜를 현실로 만들고 있죠. 반도체와 배터리에서도 탈중국 수요가 한국 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종이호랑이의 몰락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몰락이 만들어낸 빈자리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동안 충분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 제국이 중동의 국지전 하나를 빌미로 지구 반대편 대륙에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겉으로는 이란의 핵 위협과 테러 세력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칼날이었죠. 하지만 진짜 칼끝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군함 수백 척을 자랑하던 해군 강국, 그 나라가 왜 배 한 척 띄우지 못한 채 입을 꾹 다물었을까요? 2026년 현재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빠져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위로 짙은 전운이 감돕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교차하는 이 좁은 바닷길, 가장 넓은 구간조차 고작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수로 하나가 전 세계의 기름값과 동맹 질서를 동시에 뒤흔들고 있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진짜 속셈, 중국이 군함을 못 띄우는 치명적 비밀, 유럽과 동맹국들이 등 떠밀리는 살벌한 줄 세우기, 그리고 이 피바람 한가운데서 우리 기름값과 경제가 어디로 향하는지까지 뉴스 10편을 봐도 안 보이던 판의 밑그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라서 이란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해리스가 당선됐어도 다른 누가 백악관에 앉았어도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란 타격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파를 초월해 미국 수뇌부가 수십 년째 공유해온 일종의 그랜드 플랜이죠. 돌이켜보면 부시는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고 오바마는 핵 합의라는 당근을 내밀면서도 제재의 칼자루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그 합의를 아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죠. 대통령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란을 향한 압박의 방향 자체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겁니다. 표면적 명분부터 봅시다. 중동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대리 무장 세력,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핵 개발 의혹, 그리고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흔드는 위협까지. 어느 대통령이 앉아도 자국 여론을 등에 업기에 이보다 완벽한 카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꺼풀만 벗기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죠.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때리면 때릴수록 이득이 불어나는 일타시피의 표적인 겁니다. 먼저 에너지 시장을 뜯어보면 이란을 압박할수록 중동 원유의 가격 주도권이 미국 쪽으로 기웁니다. 이란산 기름을 사던 나라들은 졸지에 대체 공급선을 찾아야 하고 결국 미국산 셰일오일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죠.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올라선 미국으로서는 이란이 시장에서 빠질수록 자국 셰일오일의 몸값이 뛰어오르니 손해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금융은 더 교묘하죠. 제재를 강화할수록 달러 결제망 바깥에서 작동하던 회색 자금줄이 끊깁니다. 위안화나 루블화로 이란 원유를 몰래 결제하던 우회 루트가 하나씩 틀어막히니 달러 패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구조인 거죠. 군사 쪽은 한술 더 뜹니다. 이란이라는 위협이 살아있는 한 중동 미군 주둔의 정당성은 자동으로 갱신되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걸프 왕정 국가들은 안보 불안에 짓눌려 미국산 최신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앞다투어 사들이죠. 미국 방산 빅4의 수주 장호가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배경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러 응징이라는 도덕적 포장까지 완비했으니 유엔이든 유럽이든 정면으로 반박하기가 몹시 껄끄럽죠. 경제, 금융, 군사, 외교 네 바퀴가 이란을 한번 치는 것만으로 동시에 굴러가는 셈입니다. 이란은 미국이라는 거대 기계의 톱니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완벽한 지렛대인 거죠. 이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을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란도 미국의 이 구조를 뻔히 알 텐데 왜 하필 바다를 막겠다는 카드를 굳이 꺼내든 걸까요? 이란이 꺼내든 카드는 단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얼핏 들으면 무시무시합니다. 이 좁은 수로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매일 오가는 글로벌 에너지의 동맥이니까요. 하루에 초대형 유조선만 수십 척이 쉴 새 없이 이 바닷길을 줄지어 통과하고 여기가 막히는 순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수십 달러씩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경제에 직격탄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아시아 제조업 강국들의 공장 가동률도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죠. 이란으로서는 딱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이 해협 하나만 담보로 세계 경제 전체를 볼모잡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째 같은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으르렁거려 온 거죠. 위기 때마다 해협 카드를 꺼내들며 협상 테이블에서 몸값을 올리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으름장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바로 이란 자신이 이 해협 없이는 단 한 달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죠. 팩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은 필수 식료품의 절반 이상을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밀, 쌀, 식용유, 사료용 옥수수까지 이란 국민 밥상에 올라가는 핵심 품목들이 전부 바다를 통해 들어오죠. 호르무즈를 찐으로 틀어막는 순간 제일 먼저 굶주리는 건 워싱턴의 시민이 아니라 테헤란의 국민입니다. 경제 제재로 이미 인플레이션이 10집에 4~5집꼴로 가게를 짓누르고 있는 판에 물류마저 끊기면 시장 선반은 며칠 안에 텅텅 비게 되죠. 봉쇄를 선언했다가 국제사회의 동정은커녕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정권 퇴진 시위가 먼저 터질 판입니다. 빵 한 조각 구하기 어려워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미국이 군함을 보내기도 전에 정권이 안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죠.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상대를 협박하는 꼴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겁니다. 미국도 이걸 처음부터 전부 파악하고 있었죠. 실제로 이라는 겉으로 해협을 막겠다 으르렁대면서도 뒤로는 통행 선박들에게 조용히 돈을 받고 통과시켜주는 총극을 반복해왔습니다. 아덴만에서 유조선을 억류했던 것도 봉쇄 의지의 과시가 아니라 몸값을 뜯어내려는 일종의 해적 행위에 더 가까웠죠. 협박과 금품 갈취 사이를 오가는 이란의 행태는 국제 해운 보험료만 올려놓을 뿐 실질적 봉쇄 능력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이란의 위협은 결국 주먹은 쥐지만 절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허세에 불과한 거죠. 그 허세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커지죠. 이란의 블러핑을 꿰뚫고 있는 미국이 이 판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키우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답은 지도를 펼치면 보입니다. 미국의 진짜 사냥감은 이란 너머에 있었죠. 중국입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싼값에 기름을 빨아들이던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끊어왔습니다. 첫 번째 칼질은 베네수엘라였죠. 남미 최대 산유국이자 중국의 핵심 원유 공급처였던 베네수엘라에 미국은 초강력 경제 제재를 때려 사실상 수출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중국이 시세보다 훨씬 싼 특별 할인 가격으로 들여오던 중진류 물량이 급감했고 대체제를 찾느라 허둥지둥 뛰어다녀야 했죠. 이때 중국이 얼마나 다급했냐면 베네수엘라산 중진류에 맞춰 설계된 정유시설을 급하게 개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칼질이 바로 이란이죠. 이란산 원유 역시 중국에게는 국제 시세의 절반 가까운 가격으로 들어오는 핵심 생명줄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한 겹 더 조일 때마다 이 할인 기름줄도 가늘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란산 원유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의 수입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상당히 아프지만 미국의 수는 한 단계 더 깊습니다. 러시아를 보면 그림이 완성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제재는 겉보기엔 촘촘했지만 미국은 에너지 분야만큼은 의도적으로 느슨한 빈틈을 남겨뒀습니다. 러시아 원유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국제 유가가 통제 불가 수준으로 폭등하니까요. 대신 가격 상한제라는 묘수를 쓴 겁니다. 러시아 기름이 시장에 풀리되 미국이 정한 가격 이하로만 거래되게끔 교묘하게 설계한 거죠. 결과적으로 중국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러시아 원유마저도 예전처럼 헐값에 가져올 수 없게 됐습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의 역사를 떠올려 봅시다.
미국은 일본의 석유 수입기를 끊어 궁극적으로 전쟁을 유도한 바 있죠.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하고 있는 일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이 군사 봉쇄에서 금융 제재와 가격 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로 한 단계 진화한 거죠. 포탄 대신 달러와 제재라는 무기를 쓰는 21세기형 에너지 전쟁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베네수엘라를 끊고 이란을 끊고 러시아는 가격을 묶어놓으면서 중국이 싼 기름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선택지를 체계적으로 말려버린 겁니다. 세계의 공장을 돌리려면 하루에도 천문학적인 양의 원유가 쉬지 않고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기름 한 방울의 단가가 올라갈 때마다 제조업 원가 전체가 흔들리죠. 총 한 방 쏘지 않고 에너지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로 중국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온 미국, 그 숨이 턱까지 찬 중국에게 트럼프가 아주 악마적인 이지선다를 내미는 겁니다. 중국 수입 원유의 10분의 9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막히면 남쪽 물류가 올스톱 되듯 호르무즈가 닫히는 순간 중국 경제의 혈관 자체가 막히는 구조죠. 트럼프는 바로 이 급소를 겨냥합니다. 시진핑에게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해협에서 제일 이득 보는 건 너희 아니냐. 직접 군함 보내서 지켜라.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이건 어떤 쪽을 선택해도 피를 보게 설계된 악마의 이지선다죠. 먼저 군함을 보내는 시나리오를 봅시다. 중국이 호르무즈에 해군을 파견하는 순간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반미 동맹의 핵심 파트너인 이란을 스스로 배신하는 꼴이 됩니다. 중동에서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함께 싸워줄 줄 알았던 중국이 오히려 미국 편을 들어 해협 치안에 나서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행 유조선만큼은 공격하지 않고 해협을 통과시키고 있죠. 위안화로 결제되는 원유만 선별 통과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군함을 보내는 순간 이 암묵적 거래가 깨지는 겁니다. 브릭스와 1대1로 묶여있던 반미 연대의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간 공들인 외교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하죠. 그렇다고 군함을 안 보내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고개를 저으면 미중 정상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정상회담이 멈추면 관세 폭탄 협상에 물고 자체가 막히고 중국 수출 기업들의 숨통이 더 조여지는 겁니다. 이미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으로 내수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수출길마저 좁아지면 중국 경제는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에 빠지죠. 파병해도 외교 자산이 붕괴하고 파병하지 않아도 경제가 질식합니다. 완벽한 덫인 거죠. 이 이지선다의 진짜 잔인함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하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든 그 끙끙대는 모습 자체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니까요. 초강대국을 자처하던 나라가 미국의 한마디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면, 그것만으로도 중국의 위상은 치명타를 입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어정쩡하게 버텼습니다. 파병도 못하고 명확한 거부도 못하는 어중간한 자세 자체가 약점의 증거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남죠. 해군력 세계 2위를 자부하고 항공모함까지 3척이나 진수한 중국인데 이란과의 거래를 지키는 척이라도 하며 군함 한 척 보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중국은 이란과의 우호 관계를 지키기 위해 파병을 거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될 더 깊은 공포가 숨어 있죠.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서는 바로 이번 전쟁의 중동 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타격에 이란의 방공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렸죠. 수도 테헤란 인근의 핵심 시설을 지키던 방공체계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무기체계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거나 중국 기술이 깊이 관여된 장비였다는 겁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방공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부품 다수가 중국에서 건너갔죠. 그런데 실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유도무기 앞에 종이처럼 찢어진 겁니다. 이 장면을 가장 긴장된 눈으로 지켜본 곳이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에게는 건국 이래 한 번도 극복하지 못한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있죠. 현대전 실전 경험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대규모 실전이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이니 반세기 가까운 공백입니다. 그 사이 군사기술은 스텔스 전투기와 드론, 인공지능 유도무기의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죠. 열병식에서 보여주는 세련된 미사일과 함정의 외형은 훌륭하지만 실전에서의 성능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훈련과 열병식에서는 세계 최강급으로 보이는 장비들이 진짜 전장에서 미국제 무기와 맞붙었을 때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중국 군부 스스로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만약 호르무즈에 파견한 중국 최신 구축함이나 호위함이 이란에 싸구려 자폭 드론의 타격을 입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카메라 앞에서 중국군은 종이 호랑이라는 딱지가 실시간으로 붙게 되는 거죠. 수십 년간 천문학적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키워온 군사 강국의 이미지가 단 한 번의 교전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여파는 군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사들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수십 개국이 일제히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수출 무기의 신뢰도가 무너지면 방산 수출은 물론이고 무기를 매개로 맺어진 외교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중국산 방공 장비가 무력하게 뚫린 장면은 이미 전 세계 군사 포럼에서 회자되고 있죠. 이란과의 거래를 지키겠다는 외교적 명분 뒤에는 자기네 무기를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이 치명적 불안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가드 불가능한 약점을 알고 일부러 찔러본 거죠. 중국이 꼬리를 내리는 이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준 미국은 이제 훨씬 더 큰 판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혼자서 호르무즈를 정리할 능력이 없어서 전 세계에 손을 벌리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중동에 상시 배치된 미 해군 제5함대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며칠 안에 확보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은 굳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콕 집어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충성도 테스트이자 전 세계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살벌한 줄 세우기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하고 잔인하죠. 방금 봤잖아. 중국은 자기네 기름통 하나 못 지키는 빈 깡통이다. 수십 년간 내 해구산 아래서 안보를 공짜로 누리던 너희들 이제 선택해라. 돈 내고 피 흘리면서 내 뒤에 설래? 아니면 중국이랑 같이 가라앉을래? 이 질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이 전후 체제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동맹 구조의 근본 계약 자체를 재협상하겠다는 선언이죠. 냉전 시대를 돌이켜봅시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사실상 무상으로 보장했습니다. 그 대가로 동맹국들은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이고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에 편입됐죠.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자처한 대가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유지되는 거대한 순환 구조였던 겁니다. 안보는 미국이 부담하되 경제적 이익은 함께 나누는 묵시적 거래였던 거죠. 그런데 냉전이 끝난 뒤 이 거래의 균형이 서서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깨졌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공동화됐고 동맹국들 상당수가 안보는 미국에 기대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 깊이 엮이는 양다리를 걸쳐온 거죠. 트럼프식으로 표현하면 미국만 수십 년째 바보짓을 해온 셈입니다. 안보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데 경제적 과실은 다른 나라들이 따먹는 구조, 이걸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그 공짜 안보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호르무즈 파병 요구로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응하면 미국 편에 줄을 서는 것이고 거부하면 안보 우산에서 밀려나는 거죠.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면서도 군함을 보내지 않는 나라에 대해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대놓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회색지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거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양다리 전략이 통하던 시대는 호르무즈 위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된 겁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토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왔으니 이제 나토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못 박은 거죠. 안보동맹이 일종의 외상거래였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이 살벌한 기강잡기 앞에서 브릭스와 1대1로 묶여있던 친중 연대가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하죠. 미국의 줄 세우기에 가장 먼저 머뭇거린 건 뜻밖에도 유럽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이름을 불러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한 영국과 프랑스, 나토의 핵심 축을 이루는 이 두 나라가 선뜻 군함을 띄우지 못했죠.
표면적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군사력과 재정이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후유증을 아직도 수습 중이고, 프랑스는 사헬 지역에서의 대테러 작전 철수 이후 아프리카 영향력이 급속히 쪼그라든 상태죠.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국방비를 깎으며 평화의 배당금을 누려온 대가가 이제야 청구서로 돌아온 겁니다. 결국 이들은 호르무즈 봉쇄를 규탄하는 7개국 공동성명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군함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미군의 자국기지 사용을 허용한 것이 고작이었죠. 말로는 함께하겠다면서 몸은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는 이런 유럽을 향해 대놓고 미국이 없다면 나토는 종이 호랑이라고 비하하며 겁쟁이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높은 유가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위험이 거의 없는데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의 원색적 불만이었죠.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겁습니다. 나토의 맹주인 미국이 손을 내밀었는데 유럽의 핵심 동맹조차 성명 한 장에 그쳤다면 그보다 작은 나라들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뜻인 거죠. 역설적으로 유럽의 주저함이 미국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시킨 겁니다. 유럽마저 각자 도생을 택한 마당에 미국 없는 다극화 세계 질서라는 건 얼마나 허망한 구호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진짜로 무너지는 건 브릭스와 1대1로 중심의 친중 연대입니다. 중국이 주도한 이 느슨한 연합체는 애초에 미국 패권에 대한 불만이라는 정서적 접착제로 간신히 붙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호르무즈 위기가 보여준 건 정작 위기의 순간에 중국은 동맹을 지켜줄 군사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미국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고,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중국과의 거리 조절에 들어갔죠. 안보의 빈 구석을 메워줄 수 있는 건 결국 미국뿐이라는 냉혹한 계산이 전 세계 수도의 외교부 책상 위에 가장 긴급한 보고서로 올라온 겁니다. 동맹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순간이죠. 안보는 철저히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처럼 성명 한 장으로 때울 수도 없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이 피바람 부는 줄 세우기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한국의 선택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봅시다. 만약 한국이 도덕성이나 명분만 따지며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는 나라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산 원유에 크게 기대고 있죠. 트럼프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호르무즈 의존도 35%라고 직접 거론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밀려나 해협의 안전 보장을 잃는 순간 유조선 보험료가 폭등하고 원유 도입 단가가 치솟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수백 원씩 뛰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자동차 오부제를 넘어 산업 현장의 에너지 배급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공장이 가동률을 낮추면 수출 경제 전체가 휘청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호르무즈 봉쇄를 규탄하는 7개국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 자이툰 부대를 파견했을 때처럼 전투가 아닌 재건 지원이나 상선 호위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국내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줄타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이란 전쟁이 그 증거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한국산 천공투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96% 요격률로 막아냈습니다. 순항미사일 요격에서는 8발 전량을 격추하며 100%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찍었죠. 미국 패트리엇 팩3의 4분의 1 가격에 이 성능이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전투 직후 아랍에미리트는 대구공항으로 C-17 수송기를 급파해 유도탄 30여 발을 긴급 수송해 갔고 사우디와 이라크는 조기 납품을 다급하게 요청하고 있죠. 카타르 등 신규 고객의 도입 문의까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종이 호랑이임을 증명하며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 지금 그 빈자리를 채울 가장 유력한 후보가 천궁2를 필두로 한 K방산이죠. 한국 방산 3사의 수주 장호는 이미 83조 원에 육박하고 합산 매출은 4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죠.
냉혹한 자본주의의 체스판 위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감정이 아니라 실리라는 교훈을 이 전쟁이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줄을 잘 서면서 동시에 방산이라는 칼을 갈아 수출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 국가가 10년 넘게 전 세계의 금을 소리 없이 쓸어 담았습니다. 아프리카 광산을 통째로 사들이고 상하이에 세계 최대 현물 금 거래소를 세우고 중앙은행 금고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황금을 채워 넣었죠. 바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입니다. 공식 보유량만 5,000톤, 비공식 물량까지 합치면 그 2배를 넘길 것이라는 추산까지 돌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세계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위안화에 금의 무게를 입혀 기축통화 자리를 넘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황금 요새가 왜 오히려 공산당의 족쇄가 되고 있을까요? 2025년 워싱턴 트럼프 행정부는 금도 석유도 아닌 전혀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공식 비축하겠다는 초강수, 금 위에 디지털이라는 새 층을 얹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작전이었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금과 달러와 비트코인을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의 전체 그림이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뉴스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속사정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중국은 왜 금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지, 미국은 왜 그 판을 통째로 엎으려 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강대국의 충돌이 결국 우리 지갑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까지 핵심만 추려서 지금부터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통장 잔고의 숫자는 분명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털리고 있는 겁니다. 범인은 골목의 소매치기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2025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는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경 원, 대한민국 1년 전체 예산을 70번 넘게 쏟아부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감이 잘 안 잡히는 게 오히려 당연합니다. 이걸 국민 숫자로 나눠보면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미국 시민 한 사람당 등에 짊어진 빚이 약 11만 달러, 갓 태어난 신생아조차 우리 돈 1억 5천만 원짜리 빚더미 위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는 셈이니까요. 문제는 이 빚을 갚을 의지가 처음부터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정치적 자살이고 지출을 줄이자니 복지와 군비를 동시에 포기해야 합니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이 거대한 시한폭탄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결국 해법은 매번 늘 똑같았죠. 돈을 더 찍어내는 겁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양적 완화라고 점잖게 포장하지만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정부가 빚을 메우려고 새 돈을 발행하면 시중에 화폐가 넘쳐나고 돈의 가치는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번 월급의 구매력이 아무런 동의도 없이 밤마다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는 거죠. 이건 태평양 건너편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고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대부분이 달러로 채워져 있죠.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수록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은 뛰어오르고 수입 물가가 곧바로 덩달아 오르고 결국 서울 동네 마트의 계란 한 판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연쇄 구조가 작동합니다. 한국 원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의 화폐가 이 도미노에 함께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유죠. 실제로 2020년부터 4년 사이 미국이 시중에 풀어버린 돈만 해도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 직후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기억하십니까? 기름값이 치솟고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던 그 시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돌린 인쇄기의 잉크값을 전 세계 시민들이 장바구니로 대신 치른 겁니다. 소리 없이 구매력을 빼앗아가는 이 교묘한 합법적 소매치기, 이것이 지금 이 순간 글로벌 경제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달러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장 먼저 간파하고 가장 집요하게 움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시진핑은 달러의 균열을 그 누구보다 빨리 읽었습니다.
미국이 돈을 마구 찍어대는 한 달러의 가치는 계속 희석될 수밖에 없고 그 틈을 파고들면 위안화가 새로운 기축통화의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중국은 수년에 걸쳐 러시아, 브라질, 이란 같은 나라들과 위안화 직접 결제 협정을 맺으며 달러 우회로를 하나둘씩 뚫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작 위안화를 기꺼이 받아줄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환율을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자본의 국경 이동도 철저히 통제하죠. 오늘 1위 안에 100원이던 환율이 내일 아침 공산당 지시 한마디에 80원으로 뚝 떨어질 수 있는 돈을 대체 누가 믿고 쓰겠습니까? 실제로 2015년 중국이 기습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했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이 하루아침에 패닉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고작 3%대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점 달러의 점유율 48%와는 비교조차 민망한 수치죠. 전 세계 무역상들 입장에선 위안화를 받느니 차라리 유로나 엔화를 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공산당이 찍어낸 붉은 종이에는 신뢰라는 잉크가 처음부터 빠져 있는 겁니다. 시진핑도 이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꺼낸 최후의 승부수가 바로 금이었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위안화 자체를 못 믿겠다고? 좋다. 그러면 위안화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실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은 5,000년 동안 인류가 인정해온 가장 보편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니까요. 위안화의 금이라는 묵직한 물리적 담보를 묶어두면 신뢰가 바닥인 화폐도 강제로 통용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중국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죠. 중국인민은행은 공식적으로만 금 보유량을 2배 넘게 늘렸고 아프리카 콩고부터 남미 페루까지 금광을 국영기업 이름으로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는 런던을 위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현물 금 시장으로 급부상했죠. 여기에 중국 민간인들의 금 매입 열풍까지 합치면 중국 내 실물금 총량은 공식 통계의 2~3배를 훌쩍 넘긴다는 분석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환 보유액 다변화라는 점잖은 이름을 붙였지만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위안화의 태생적 결함을 금덩어리로 억지로 때우려는 필사적이고도 처절한 응급처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금고가 무거워질수록 시진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더 큰 먹잇감으로 향했습니다. 시진핑의 다음 타깃은 석유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석유를 달러로만 사고 파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오래된 규칙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었죠. 이 규칙의 역사는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닉슨 행정부의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은밀하면서도 결정적인 거래를 맺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 왕가의 안보를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해 줄 테니 사우디는 석유를 오직 미국 달러로만 팔라는 것이었죠. 이 합의 이후 전 세계 석유 거래는 거의 전부 달러로 이루어졌고 다른 산유국들도 줄줄이 이 시스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 이것이 미국 달러 패권의 진짜 심장부입니다. 작동 구조는 단순하지만 치명적으로 강력합니다. 지구 위 어떤 나라든 공장을 돌리고 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석유가 필요합니다. 석유를 사려면 먼저 달러를 구해야 하고 달러를 구하려면 미국 국채를 사거나 미국과 무역을 해야 하죠. 전 세계가 석유를 한 방울 태울 때마다 자동으로 달러 수요가 생기는 이 완벽한 순환 구조야말로 미국이 빚을 아무리 져도 달러가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던 궁극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시진핑은 바로 이 심장의 정면으로 칼을 꽂으려 했습니다. 2022년 12월 시진핑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빈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그가 직접 꺼낸 제안은 단순했지만 파괴적이었죠. 앞으로 석유를 팔고 위안화를 받으라. 그 위안화가 불안하면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즉시 실물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사우디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고 매년 수백억 달러어치의 석유를 꾸준히 사가는 최대 고객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달러의 구매력이 인플레이션 속에서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석유 대금을 받자마자 즉시 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환율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이 제안에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양국 간 위안화 결제 비중이 실제로 조금씩 올라갔고 사우디 국부펀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빠른 속도로 확대했죠. 완전한 달러 이탈까지는 아직 먼 길이었지만 반세기 넘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페트로달러의 벽에 최초의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글로벌 금융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란까지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하나둘씩 중국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달러 방어선의 긴장은 한껏 고조되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이 치밀하게 파놓은 이 함정에는 한 겹 더 깊고 교활한 층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실물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자 서방 세계의 가장 민감한 약점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런던과 뉴욕, 시카고에 자리 잡은 세계 최대 금 거래소들의 금고가 생각보다 훨씬 허술하다는 불편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서양의 금 시장은 오랫동안 이른바 종이금이라 불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것은 반짝이는 실물 금덩어리가 아니라 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이 적힌 종이 증서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런던 귀금속 시장협회에서 거래되는 금의 상당 부분은 실제 금괴가 무거운 금고문을 넘어오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장부 위에 숫자만 바뀌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 선물 시장도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오가고 실물 인도는 극히 드문, 사실상 서로의 약속만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신뢰의 게임에 다름없었죠. 평소에는 이 구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만기가 오기 전에 계약을 되팔아 시세 차익만 챙기지 실제로 내 돈에 해당하는 금괴를 꺼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모두가 이 약속을 믿고 있는 한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중국이 바로 이 암묵적인 전제를 정면으로 깨버렸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는 서방과 근본적으로 다른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선 거래의 대부분이 실물 인도로 마무리됩니다. 금을 사면 진짜 금괴를 금고 밖으로 꺼내서 구매자 손에 직접 전달되는 구조죠. 중국 측 바이어들이 런던과 뉴욕 시장에서 대량의 금을 사들인 뒤 서방 거래소의 오랜 관례와는 달리 실물 인도를 끈질기게 요구하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금고의 실물 재고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런던 금고에 실제로 남아있는 실물금의 양이 장부상 잔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서방의 금 시장은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창구로 달려오면 그 즉시 파산하는 은행과 구조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로 비유하자면 등기부등본에는 주인이 10명인데 실제 열쇠는 1개뿐인 셈이죠.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실물금을 확보하려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중국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서방이 종이 위의 약속으로 불안한 시간을 벌고 있을 때 자신들은 진짜 금덩어리를 상하이 지하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으니까요. 공산당 내부에서는 최종 승리의 확신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실물금은 상하이로 몰리고 페트로달러에는 균열이 생기고 서방 금고의 빈소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공산당 내부에는 머지않아 위안화가 달러를 밀어내고 새로운 기축통화로 올라설 수 있다는 장밋빛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근거가 아주 없지도 않았죠. 중국의 금 보유량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탈달러 국제동맹도 점차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받은 뒤 에너지 수출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중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달러를 빼는 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섰죠. 중동의 석유 왕국들까지 동요하고 있으니 공산당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의 종말이 손에 잡힐 듯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관영 매체들은 연일 달러의 쇠퇴와 위안화의 부상을 특집으로 다루었고 일부 당 간부들은 이제 미국이 비싼 값에 우리 금을 되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찌감치 승리를 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만만한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금이 아무리 많아도 금 자체가 기축통화의 자격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이미 한 세기 전에 끝났다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한 겁니다.
금본위제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단 한 번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금고 속 금덩어리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자본시장이 얼마나 깊은지, 법치주의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기술 혁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진짜 핵심이죠. 실제로 미국 증시 전체의 시가총액은 중국의 4배가 넘고 전 세계 벤처 캐피털 투자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꿈꾸는 상장지는 뉴욕이지 상하이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여전히 달러를 쓰는 이유는 금이 뒤에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개방된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자본 통제, 사법부의 당 종속, 민간 기업에 대한 자의적 규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임의 룰. 아무리 금고의 금을 산더미처럼 빈틈없이 채워 넣어도 이 구조적 불신의 벽을 황금빛 금속이 허물어줄 수는 없습니다. 공산당은 과거의 전장에서 통하던 무기로 완전히 달라진 21세기 디지털 금융 전쟁을 싸우려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새로운 전장에서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2025년 초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이 공들여 파놓은 금이라는 거대한 함정을 정면으로 뚫고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체스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쪽을 택했죠. 그의 전략은 월가에 노련한 금융 전문가들조차 처음엔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금과 나란히 놓는 국가 공식 준비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호탄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터졌죠.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정부가 보유한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한 개도 팔지 않고 국가 자산으로 영구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00만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비트코인 법안의 입법까지 추진되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투기적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금 위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층을 얹어 달러 패권의 토대를 한 단계 진화시키겠다는 국가 전략이었죠. 핵심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금은 무겁고 대량으로 운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거대한 지하 금고가 필요합니다. 누가 실제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외부에서 검증하기도 극히 어렵죠. 반면 비트코인은 발행 총량이 단 2,100만 개로 영원히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수초 안에 국경을 넘어 송금이 가능합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장부에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위조나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금이 농업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를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금인 셈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국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려면 결국 달러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되는 순간 석유 없이도 달러 수요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순환 구조가 탄생하는 겁니다. 페트로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 달러, 금에 묶인 낡은 질서가 아니라 암호화된 코드에 새겨진 새로운 질서로의 대전환이었죠. 중국이 1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공들여 쌓아올린 황금 요새는 이 한 수의 전략적 의미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이 더 이상 세계 금융 질서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순간 아날로그 시대의 자산을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새 판에서는 주도권을 줄 수 없습니다. 공산당이 자랑하던 금고는 여전히 묵직했지만 그 무게가 곧 힘을 의미하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만으로도 충분히 파괴적인 반격이었지만 미국의 진짜 승부수는 사실 그 아래 한 겹 더 깊은 곳에 깔려 있었죠. 2026년 현재 전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은 석유에서 전기로, 그것도 AI를 돌리기 위한 막대한 규모의 전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챗GPT 하나가 한 번 답변을 생성하는데 소모하는 전기량이 구글 검색 한 번에 10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AI 모델은 해마다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고 학습에 필요한 연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만 심대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국가는 석유를 가장 많이 뽑아내는 나라가 아니라 AI를 돌릴 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 새로운 판에서 이미 압도적인 선두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태양광과 배터리 저장 기술의 상용화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샘 알트먼의 오픈 AI는 수십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직접 전력원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이미 가동하기 시작했죠. 미국 전역에서 AI 전용 발전소와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경부고속도로 휴게소만큼이나 빽빽하게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과 만나면 시너지는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전체 발행량의 95% 이상이 채굴되었고, 이제 진짜 전쟁터는 채굴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고팔고 보관하는 금융 인프라입니다.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대부분이 미국 월가에서 운용되고 최대 거래소와 수탁기관이 모두 미국에 있죠.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결국 달러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미국이 AI 전력망과 비트코인 금융 인프라를 동시에 장악하면 달러는 석유가 아닌 전기와 데이터 위에 올라서는 완전히 새로운 화폐로 진화합니다. 전 세계 기업이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국 빅테크에 달러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자동으로 재생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석유가 만들던 달러 순환을 전기와 데이터가 대신하는 셈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을 일렉트로 달러, 즉 전기 위의 달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2021년에 전면 금지시켰고, AI 반도체는 미국의 수출 규제라는 철벽에 막혀 최첨단 칩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하 금고의 무게를 한 톤씩 더 늘려가고 있을 때, 미국은 하늘 위의 전력망과 보이지 않는 데이터에 고속도로를 깔고 있었던 겁니다. 혁신의 싹을 통제하고 억누르려 한 공산당의 선택은 결국 스스로 미래의 문을 걸어 잠근 꼴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금사재기가 전략적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미중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하니까요. 하나씩 따져봅시다. 먼저 한국에 금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약 104톤으로 중국의 5,000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이나 태국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금고사정이죠.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축은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고, 오히려 규제와 과세의 틀을 먼저 짜느라 바쁜 형편입니다. 에너지 자립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의 1차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무려 90%를 훌쩍 넘깁니다. 석유든 가스든 전기를 만들 연료든 외부에서 들여오지 못하면 공장이 멈추고 도시의 불이 꺼지는 나라인 겁니다. AI 시대에 전력이 곧 국력이 되는 새로운 질서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이라는 귀중한 카드 한 장 외에는 당장 내밀패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죠. 물론 체코 원전 수주에서 보여줬듯 그 한 장의 위력은 결코 작지 않고 반도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에서, 설계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시놉시스와 케이던스라는 기업에서,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일본에서 들여옵니다. 공급망의 어느 한 고리만 끊어져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 박동이 멈출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금과 비트코인과 전력을 놓고 완전히 새로운 체스판을 짜고 있는 이 순간에 한국은 과연 그 판을 짜는 쪽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세계 금융 질서는 지금 이 순간 반세기 만에 가장 큰 지각 변동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자산과 AI 전력이 새로운 패권의 축으로 떠오르는 이 전환기에 어떤 자산을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느냐입니다. 강대국들의 판짜기를 남의 일처럼 바라볼 것인지,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냉정하게 점검할 것인지, 그 선택은 결국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